동생은 나의 외로움을 조롱했다. 언니, 남편이랑 애는 어디 있어? 부모님은 웃었다. 나는 되받아쳤다. 두 분 돈은 어디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다 대드렸잖아요. 웃음이 부섰다. 그날 밤 나는 내 목을 조이던 족쇄를 끊어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청소, 설거지, 눕기, 그냥 쉬기 등 어떤 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지원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톡 쏘는 라벤더 향 방향제가 코를 찔렀다. 거의 청소하지 않는 낡은 카펫에서 나는 희미한 퀴퀴한 냄새와 섞여 있었다. 거실은 지난주와 그리고 그 전주와도 똑같았다. 가죽이 갈라지기 시작한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전구 2개가 나가 아직 교체되지 않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가족의 영광을 과시하는 과거의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원의 졸업사진은 가장 작은 구석에 있었고 2년 전 당연히 지원이 비용을 대준 파리 여행에서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라의 큰 사진 액자에 가려져 있었다. 아, 지원이 왔구나. 거실 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숙은 화려해 보이는 진홍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머리는 높게 부풀려 올렸다. 그녀는 집에만 있으면서도 마치 결혼식 피로연에 가는 사람처럼 화장을 짓게 했다.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커다란 보석이 박힌 반지들이 끼워져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지만 온기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엄마. 고속도로가 막혀서요. 그래, 어서 가서 옷 갈아입어라. 저녁 식사 곧 준비될 거야. 이모님이 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을 만드셨단다. 그 툭불 한우로 말이야. 어머니는 마치 그 한우를 살 돈이 바로 엊그제 지원이 이체해준 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듯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지원은 그저 알겠다고 중얼거리며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여전히 깔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사무실 복장을 더 편안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아, 지원아. 딱 이틀이야. 일요일 저녁이면 돌아가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30분 후 그녀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긴 티크 목재 식탁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금태를 두른 도자기 접시들, 과거의 영광의 잔재들이 놓여 있었다. 식탁 중앙에는 한우갈비찜, 구절판, 대게를 넣은 아스파라거스 수프 등 다양한 호화로운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지원의 지갑의 고통 위에 차려진 향연이었다. 아버지 김영철은 이미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실크 소재의 고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집에서 식사하는 것뿐이었지만 주름지기 시작한 그의 얼굴에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위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으로 감추려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손에 든 최신형 아이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날렵하게 춤을 췄다. 지원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을 때도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어머니가 아버지의 접시에 밥을 퍼주며 명령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조용했다. 도자기 접시와 부딪히는 수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밖에는 비가 점점 거세지며 음울한 배경음을 만들어냈다. 오늘 신라 호텔에서 개모임이 있었는데 말이야. 박미숙이 침묵을 깨고 지원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 박사모 있잖아. 사위가 석탄 사업가라면서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짝퉁이야. 사위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데 어떻게 진품을 사주겠어. 어머니는 경멸이 섞인 웃음을 작게 터뜨렸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받았다. 석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박 의원이랑 통화했어. 강원도에 있는 그 광산 허가가
곧 나올 거라고 하더군. 그거만 터지면 우리도 다시 돈방석에 앉는 거야. 로비 자금으로 조금만 더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그의 눈이 지원을 힐끗 쳐다보았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신호였다. 지원은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접시에 담긴 고기를 자르느라 바빴다. 이미 식욕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프로젝트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5년째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원이 자본금으로 준 돈은 항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박, 옛빚 청산, 혹은 사기꾼 같은 사업 파트너에게 속아 넘어가는 데 쓰였을 것이다. 언니, 이번 달 용돈 왜 늦게 보내줬어? 갑자기 유라가 입을 열었다.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어제 시코르에서 화장품 사려고 했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뜬 거 있지. 계산대 직원이 쳐다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지원은 약간 힘을 주어 물컵을 내려놓았다. 지난주에 내 신용카드 대금 200만 원 내가 막아주지 않았니? 유라야? 한 달 용돈 300만 원이 벌써 바닥났다고? 유라는 콧방귀를 뀌며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언니를 쳐다보았다. 참나, 언니. 그건 지난달 얘기잖아. 이달은 3달이라고. 나는 필요한 게 많아. 인플루언서니까 협찬도 받아야 하고 피부과 가서 관리도 받아서 반짝반짝해야 한다고. 일만 하느라 얼굴 칙칙한 언니랑은 다르단 말이야. 유라야. 어머니가 꾸짖었지만 목소리에는 화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두둔하는 것 같았다. 내 동생은 얼굴이 알려진 애잖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게 당연하지. 동생한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내 월급도 많잖아. 뭐하러 그렇게 쌓아만 둬.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지원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제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해요. 무슨 미래? 유라가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귀를 찔렀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에 냉소가 어렸다. 그 아파트에서 혼자 늙어가는 미래? 언니, 자각 좀 해. 언니는 나이 들수록 이상해져. 일만 하고 돈만 모으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의 입꼬리가 움찔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웃음을 참거나 어쩌면 유라의 말에 동의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유라는 공격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다. 내 친구들 좀 봐. 이 나이에 다들 애기 안고 다녀. 남편이 제네시스 G80으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준다고. 근데 언니는 텅 빈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가잖아. 외롭지 않아? 밤마다 베개나 껴안고 자는 거 슬프지 않냐고? 돈은 많은데 시집도 못 가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모욕은 지원의 명치에 정확히 박혔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이 그녀의 독신 상태를 그녀를 상처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경멸하는 이 노처녀의 땀방울 위에서 기생하면서 말이다. 지원은 앞에 앉은 얼굴들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자신의 돈 없이는 무력하면서도 거만한 아버지의 얼굴, 허영심에 가득 차 망상 속에서 사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학비까지 대줘 대학을 졸업시킨 그 졸업장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를 동생 유라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얼굴. 그들은 그녀가 지불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전기세를 내는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사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지원은 부자 사위를 안겨주지 못한 실패한 완벽한 여성이자 걸어 다니는 지갑일 뿐이었다. 지원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수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마침내 끓는 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당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뿐이었고 그 불길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유라의 날카로운 말이 빚어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원은 기다렸다. 혹시나 부모님에게서 한 조각의 변호라도 있을까? 어쩌면 아버지가 식탁을 치며 지금까지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해온 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유라를 꾸짖을지도 모른다고. 혹은 어머니가 결혼만이 여성의 행복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처럼 변호 대신 들려온 것은 가벼운 웃음소리였다. 어머니는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마치 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한 것처럼. 아버지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들의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다. 동의의 웃음이었다. 지원이 정말로 한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웃음이었다. 내 동생 말이 맞다, 지원아. 웃음이 궂은 후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이해하기 힘든 시선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엄마가 계모임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 다들 손주 사진 자랑하기 바쁜데 엄마는 뭘 자랑하겠니? 일에 미친 노처녀 딸. 자랑하겠어. 여자로서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 남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주도적인 여자를 무서워해. 기준을 좀 낮춰. 누구라도 너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아버지가 음식을 가득 문 채로 거들었다. 영원히 노처녀로 늙지 않으려면 말이야. 이웃들 보기 부끄럽다. 이 집은 큰데 아기 울음소리가 없으니 패하게 느껴져. 아빠도 후계자가 필요해. 유라는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잖아. 아직 젊음을 즐기고 싶어 하니 네가 본보기를 보여야지. 지원의 피가 끓어올랐다. 뜨거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귀가 윙윙거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빗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대신 전쟁의 북소리처럼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수년 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삼켜왔다. 효도를 위해 모욕을 삼켰다. 책임을 위해 피로를 삼켰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인내심의 한계는 무너졌다. 그들은 그녀의 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음식이 차려진 식탁 바로 위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무거운 금속 숟가락을 쥔 지원의 오른손이 심하게 떨렸다. 빠르고 거친 움직임으로 그녀는 숟가락을 도자기 접시 위로 내던졌다. 쨍, 날카로운 소리가 부모님의 웃음을 갈랐다. 도자기 접시는 금이가 두 동강 났다. 갈비찜 국물이 깨끗한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뛰어오르며 음료수 잔을 거의 쏟을 뻔했다.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폰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씹는 것을 멈췄다. 그의 눈은 지금껏 순종적이었던 맏딸을 향해 휘둥그레졌다. 지원이 일어섰다. 그녀 뒤에 있던 무거운 티크 의자가 대리석 바닥과 마찰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빨아먹던 얼굴들을 하나씩 노려보았다. 지원아, 예의 좀 지켜라. 숟가락을 던지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훼손된 위엄을 되찾으려 소리쳤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듣기는커녕 화를 내다니. 말씀이라고요? 지원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모욕을 말씀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누가 모욕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놀람과 분노로 붉어졌다. 우리는 그냥 널 조언해 준 것뿐이야. 네가 혼자인 건 사실이잖아. 남편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아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지원은 웃었다. 건조하고 쓰라리고 무서운 웃음이었다. 맞아요.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요. 제 남편과 아이가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저는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가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요. 그녀는 유라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라는 움츠러들었다. 언니가 이렇게 화난 것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지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호화로운 음식이 가득한 식탁 위에 양손을 짚었다. 두 분 돈은 어디 있고요? 침묵. 그 질문은 목을 베기 직전의 칼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숙의 입은 굳게 닫혔다. 제가 묻잖아요. 두 분 돈은 어디 있냐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놓인 접시를 가리켰다. 아빠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그 한우 누가 샀어요? 저예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kg에 20만 원이에요. 아빠 지갑에 지금 20만 원 있어요? 없죠. 그녀의 손가락이 유라에게로 향했다. 앞에 주차된 네가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려고 분당을 돌아다닐 때 타는 그 벤츠. 지난달 할부금 누가 냈어? 나야. 정비 비용은 누가 냈고? 나야. 네가 입는 옷. 네가 드는 가방. 네 얼굴에 바르는 스킨케어. 그거 전부 내 돈이야. 지원은 몸을 바로 세웠다. 분노의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참았다. 그들 앞에서 울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오늘 밤 이 웅장한 집의 전기. 지원은 그들 위 천장에 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가리켰다. 기도하면 켜지는 줄 아세요? 지난달 요금이 40만 원이었어요. 두 분 방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켜놔서요. 한전에 누가 돈 보냈어요? 저예요. 수도, 인터넷,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월급,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아빠 낡은 차 기름값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지원아, 그만해. 부모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다니. 어머니가 불효자 카드를 써서 상황을 역전시키려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우리가 널 키웠고 우리가 널 성공할 때까지 학교 보냈어. 네가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거야. 은혜를 갚는 게 죽을 때까지 착취당하는 건 아니죠, 엄마. 지원이 더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두 분이 조금이라도 존중심이 있었다면 제가 돈 대드리는 거 불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뭐죠? 제 고통 위에서 웃으셨잖아요. 제 외로움을 모욕하셨잖아요. 그 외로움 덕분에 제가 두 분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영철이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입 조심해라. 이 아빠는 전직 고위 공직자야. 네가 돈 좀 있다고 이제 와서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해. 비리 사건 때문에 퇴직금도 없이 은퇴한 전직 공직자 말이죠. 지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그들이 굳게 덮어두었던 모든 금기를 폭로했다. 아빠의 그 체면이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 집 파는 걸 거부했죠. 우리가 파산했는데도요. 단지 다른 사람들 눈에 여전히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연극 무대를 지탱하기 위한 재물이 되었고요. 지원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거칠게 내뿜었다. 그녀는 극도로 피곤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 그녀는 앞에 있는 얼굴들을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기생충 같은 낯선 사람들로 보았다. 오늘까지예요. 지원이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최종적이었다. 오늘부로 끝이에요.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 의자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디 가려는 거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머니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딸의 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돈줄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문턱에서 멈춰서서 무표정하게 힐끗 돌아보았다. 이 순간부터 수도꼭지는 잠깁니다. 더 이상의 송금도 신용카드 대납도 없을 거예요. 알아서들 벌어두세요. 명품들 팔아치우든가 아니면 그 잘난 체면이나 드시든가요. 전 상관 안 해요. 지원아, 미쳤니? 유라는 용돈이 필요하고 아빠는 약값이 필요해. 영철이 소리쳤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문을 활짝 열었다. 거센 바람과 빗방울이 곧장 안으로 들이쳐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우산도 없이 지원은 폭풍우를 뚫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뒤에서 어머니의 고함과 유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우레 같은 천둥 소리에 완전히 묻혔다. 지원은 차에 올라 문을 3개 닫고 자동으로 잠갔다.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핸들을 적셨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살아났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어머니와 유라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입은 무언가를 외치며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도 저주일 수도 혹은 간청일 수도 있었다. 지원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고 검은색 SUV는 그 오만한 낡은 집의 대문을 빠져나가며 독이 든 과거를 뒤로 했다. 그날 밤 무섭게 비가 쏟아지는 분당의 폭풍우 속에서 지원은 단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삶을 떠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전쟁터에서 탈출하는 것 같았다. 지원은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차를 몰았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혈관 속에서 맹렬히 펌핑되어 길 내내 그녀의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아까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의 분출 때문이었다. 분노, 실망,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도감. 마치 오랫동안 폐를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막 들어올려진 것처럼 가슴속에 이상한 가벼움이 느껴졌다. 새벽녘 지원은 강남의 자신의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했다. 근무 중인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방금 부모님 집에서 받은 대우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 조용하고 현대적인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하이힐을 아무데나 걷어차고는 바로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거의 30분 동안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 아래 서서 물이 그 낡은 집의 남은 향기, 가족의 차가운 손길, 그리고 잠시 스쳤던 죄책감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실크 잠옷 가운을 입고 욕실에서 나온 지원은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리고 깨어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큰 창문 앞에 책상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창백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얼굴을 비췄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잠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 개인 재무 스프레드시트, 신용카드 청구서 내역을 열었다. 어디 보자.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한번 보자. 그녀는 지난 7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뽑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큰 승진을 하고 가족의 재정적 책임을 떠맡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그녀는 스프레드시트에 가족 부채라는 새 열을 만들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렵하게 춤을 췄다. 숫자 하나하나를 입력했다. 입력하는 금액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 첫 해, 분당집 지붕 수리비 1억 5천만 원. 둘째 해, 아버지 도박 빚 상환 2억 원. 셋째 해, 수능 실패 후 뒷문으로 들어간 유라의 대학 입학 기부금 8,500만 원. 유라를 위한 벤츠 구매비 7천만 원. 이자가 없도록 현금 일시불. 어머니와 사교계 친구들의 터키 여행, 경비 6천만 원. 미용 목적이면서 호흡 문제 핑계를 댄 유라의 코 성형 수술비 1,500만 원. 목록은 아래로 계속 이어졌다. 전기, 수도, 인터넷, 유라의 헬스클럽, 회원권, 어머니의 계모임 회비, 아버지의 기름값 같은 사소해 보이는 월별 청구서들. 84개월을 곱하니 그 액수는 무시무시했다. 지원은 모든 것을 합산했다. 엔터 키를 눌렀다.
총액이 굵은 글씨체로 화면에 나타났다. 13억 4,500만 원, 13억. 지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자에 몸이 스르르 무너졌다. 13억. 그렇게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체면과 생활 방식에 의해 불태워졌다. 그 돈이면 그녀는 투자용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사거나 세계 일주를 하거나 조기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었다. 아까 잠시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원은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 1원도 그들을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 브라우저 탭을 열어 은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첫 번째 단계, 가족 카드. 그녀는 유라가 들고 있는 카드의 사용 내역을 보았다. 바로 오늘 오후 명품 부티크에서의 마지막 거래가 아직 처리 중 상태였다. 지원은 카드 관리 메뉴를 클릭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영구정지 옵션을 선택했다. 이 카드를 영구적으로 정지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떴다. 매우. 지원은 예 버튼을 누르며 읊조렸다. 두 번째 단계, 분당집 공과금. 지금까지 분당집의 모든 한전, 수도, 인터넷 요금은 지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연결을 하나씩 끊었다. 한전 자동이체 해지, 수도 자동이체 해지, 통신사 자동이체 해지. 다음 달부터 그들이 직접 내지 않으면 그 집은 칠흑 같은 어둠과 메마름에 잠길 것이다. 보조금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게 하리라. 아버지가 촛불 켜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가 우물에 아직 물이 있다면 물 씻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세 번째 단계, 건강보험. 지원은 부모님과 유라를 위해 VVIP급 민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해당 보험사의 24시간 콜센터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제 가족 3명의 보험 플랜을 하향 조정하고 싶습니다. 저편의 상담원 목소리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네, 김지원 고객님. 어떤 플랜으로 내리시겠습니까? 추가 특약을 모두 해지해 주세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만 남겨두고요. 이번 달부터 민간보험료 자동이체 중단해 주세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지하시면 나중에 입원 시 VIP 병실 보장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다른 일반 시민들처럼 다인실에서 치료받으면 되죠. 전화를 끊은 후 지원은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을 민간 보험 없이 두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였고 잔인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원은 아까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네 돈은 어디 있니? 지원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제 돈은 여기 있어요, 엄마. 그리고 이제 그 돈은 여기, 제 통장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 임시 연락처 차단. 지원은 내일 아침 이 해지 알림이 그들의 휴대폰에 도착하면 테러가 시작될 것을 알았다. 그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릴 것이고 카카오톡은 욕설과 가짜 자살 소동 드라마로 가득 찰 것이다. 지원은 근무 시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정신을 회복할 평온이 필요했다. 그들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유라의 연락처에 대해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했다. 모든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고 메시지는 알림 없이 보관함으로 들어갈 것이다. 새벽 3시. 감사 완료, 실행 완료. 지원은 노트북을 닫았다. 오피스텔은 매우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힘을 실어주는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큰 유리창으로 다가가 새벽이 오기 전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쳐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댔다. 그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는 탯줄에 묶여 질식할 것 같았다. 태어났다는 이유로 목숨 빚을 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 빚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3억은 그녀의 자유를 되찾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대가였다. 지원은 떨렸다. 부모의 축복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절단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이미 썩어버린 자신의 몸 일부를 잘라냈다. 아프고 쓰라리고 벌어진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처가 아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물고 나면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침대로 가 두껍고 부드러운 이불을 몸 위로 덮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은 내일 어떤 청구서를 내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월요일, 근무일이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서울의 월요일 아침은 보통 경적 소리와 길게 늘어선 교통 체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지원에게 오늘 하루는 다른 종류의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강남대로에서 오는 소음이 아니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6인치짜리 납작한 물체에서 오는 소음이었다. 아침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화면이 고장난 디스코 조명처럼 쉴 새 없이 켜졌다. 나무 탁자 위에서 긴 진동이 울리며 연달아 쏟아지는 알림을 알렸다. 지원은 눈을 뜨고 조용한 오피스텔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평소처럼 주간 생활비를 이체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낯선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휴대폰 화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의해 깨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었다. 카카오톡 아이콘에 표시된 알림 숫자에 숨을 참았다. 3개의 대화방에서 온 127개의 새로운 메시지. 거기에 부재중 전화 45통. 지원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마치 흐린 물속으로 다이빙을 준비하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다. 잠금 화면을 풀었다. 첫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왔다. 엄마 지원아, 엄마 전화 좀 받아라. 너 왜 이러니? 집 전기 구독을 끊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방금 한전에서 사람이 와서 단전 통지서를 주고 갔어. 너 엄마 아빠를 서서히 죽일 셈이니? 내 아빠 이 소식 듣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 엄마 음성 메시지,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성공하더니 부모도 몰라보는구나. 어디 두고 봐, 천벌은 꼭 있어. 엄마 오전 7시 15분. 음성 메시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지원아. 엄마가 목숨 걸고 널 낳았는데 고작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돈 그거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해. 당장 전기부터 다시 연결해놔. 안 그러면 네 인생 평생 안 풀리게 저주할 테니까. 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예전에는 불효자라는 말과 어머니의 저주가 그녀를 무릎 꿇고 울며 용서를 빌게 할 수 있는 최종 무기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조종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연기력이 형편없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유라가 보낸 개인 메시지로 넘어갔다. 유라 언니, 내 신용카드 왜 정지됐어? 유라, 나 지금 인플루언서 친구들이랑 스타벅스에 있는데 완전 창피해 죽겠어. 커피 한 잔에 6,000원인데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직원이나 사기꾼처럼 쳐다봤다고. 유라 언니, 한도 좀 다시 풀어줘. 오늘 오후에 협찬받을 옷 사야 한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클라이언트야. 나 협찬 못 받으면 언니 때문에 내 커리어 망하는 거라고. 유라 언니, 진짜 너무 못됐다. 자기가 노처녀라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해. 내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파? 지원은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비웃었다. 배 아파? 속으로 생각했다. 뭐가? 비싼 커피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걸 살 돈 한 푼 없는 내 어리석음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메시지. 짧고 간결하며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아빠,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현금 5천만 원 들고. 급한 일이다. 아빠, 화나게 하지 마. 넌 아직 내 딸이야. 버릇없게 굴지 마라. 지원은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귀를 자존심으로 막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씻고 단정한 회색 블레이저 정장 차림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매트한 벽돌색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너는 전쟁을 하는 거야, 지원아.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지휘권을 쥐고 있어. 강남 파이낸스 센터 40층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한 지원은 회사의 분기 재무 보고서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테러는 멈추지 않았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중년 여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사님 방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원은 관자놀이를 눌렀다. 어머니가 그녀의 직장 영역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건 선을 넘었다. 김 대리님. 지원이 인터컴을 통해 비서에게 말했다. 제 가족 번호로 오는 모든 개인적인 전화는 차단해 주세요. 이 사진과 하루 종일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로비에 찾아오면 절대 올려보내지 마세요. 필요하면 보안팀을 부르시고요. 네. 이사님.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은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번호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어벽이 필요했다. 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수백 개의 새로운 알림을 무시한 채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박준영 변호사. 준영은 그녀의 대학 동기였다. 똑똑하고 논리적이며 그녀가 아는 최고의 기업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한때 가까웠지만 지원이 가족을 부양하느라 바빠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그저 비즈니스적인 친구 사이로 멀어졌다. 여보세요, 준영아.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 급한 개인적인 일이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지원이 말했다. 그날 오후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한 일식집에서 지원은 준영과 마주 앉았다. 그는 예전과 똑같았다. 얇은 테 안경에 날카로우면서도 편안한 눈빛을 한 단정한 모습이었다. 지원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금줄을 끄는 것, 자신이 받은 디지털 테러,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모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 말했다. 지원은 지난 7년간의 이체 증명서 뭉치와 가족에게서 받은 협박성 메시지 캡처 화면을 건넸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 준영아. 어쨌든 내 부모님이시니까. 하지만 법적 보호가 필요해.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아야 해. 그리고 아빠가 단순히 신용카드 빚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준영은 서류를 뒤적였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13억. 지원아, 이건 생활비가 아니야. 가족을 빙자한 강도질이지.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녹차를 저었다. 내가 바보였어. 바보가 아니야. 조종당한 거지. 준영이 단호하게 정정했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좋아.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계속 내 업무 영역을 침범하면 경고장을 보내는 거야.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김영철 씨 자산에 뭔가 문제가 있어. 퇴직금도 없는 은퇴자 치고는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 내 도움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큰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거야. 분당집 말이야. 준영은 지원을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그 집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어 있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원이 빠르게 대답했다. 5년 전에 아빠가 처음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재산을 압류당할 뻔했을 때 자산을 지키려고 그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등기 권리증은 아빠가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이후로 다시 본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내 소유야. 준영은 잠시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지원아, 내가 등기부 등본이랑 내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게 해줘. 그 금고에 보관된 등기 권리증에 대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지원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아빠가 그걸 팔았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없이는 파는 건 어려웠겠지만 사채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 준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틀만 시간을 줘. 그동안은 그들 메시지에 답장하지 마. 모든 걸 증거로 저장해둬. 유라나 어머님이 내 오피스텔에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경비실에 연락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점심은 입에 맞지 않았다. 그녀는 동맹군이 생겨 마음이 한결로였지만 동시에 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 집 등기 권리증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는 상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디지털 테러는 절정에 달했다. 유라는 친한 친구 기능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대중에게 유출되었다.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가장 필요할 때 친언니에게 버림받았다. 피는 돈보다 진하지 않구나. 인색한 언니를 둔 게 너무하다. 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지원은 감시용으로 만든 가짜 계정으로 그것을 보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샷 버튼을 눌렀다. 저장.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전쟁을 위한 또 하나의 탄약. 그날 밤 지원은 휴대폰을 완전히 끈 채 잠들었다. 밖에서는 서울이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오피스텔 안에서는 방어벽을 쌓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폭풍이 어머니의 고함이나 동생의 칭얼거림이 아닌 어느 사채업자 책상 서랍에 보관된 종이 한 장에서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틀 후 준영은 지원에게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법무법인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여유로운 점심 식사가 아니었다. 전화기 너머 준영의 목소리는 매우 형식적이고 다급했다. 오후 4시에 와줘. 네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지원아. 지원은 정시에 도착했다. 준영의 사무실은 유리와 검은 대리석이 줄을 이루는 미니멀리즘 모던 스타일로 위압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개인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준영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빨간색 서류철 몇 개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가 없었다. 그는 긴장해 보였다. 앉아, 지원아. 준영이 권하며 말했다. 지원은 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결과가 어때? 아빠가 다른 빚이 또 있어? 준영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복사된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자산 추적과 신용 조회를 해봤어. 좋은 소식은 내 이름은 시중은행에서는 깨끗해. 주요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 김지원 이름으로 된 연체대출은 없어.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여기 있어. 준영이 빨간 서류철을 가리켰다. 내가 공증인이나 비공식 대부업계, 즉 제2금융권의 인맥이 좀 있어. 네가 예산을 줄였는데도 아버님 생활 방식이 여전히 사치스러운 게 의심스러워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쪽 네트워크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 준영은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채무 확인서와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지원은 문서의 상단 레터헤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명 은행의 로고가 아니라 거물급 사채업자의 위장 회사처럼 들리는 낯선 이름의 상호신용금고였다. 하지만 지원의 심장을 믿게 한 것은 거기에 적힌 서명이었다. 담보 제공자란에는 분명히 김지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이름 위에는 서명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의 서명이었다. 이건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종이를 만졌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준영아, 나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 하늘의 맹세코, 나 이 금고에 가본 적도 없어.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 알아. 준영의 목소리가 공감으로 가득 차 부드러워졌다. 날짜를 봐. 6개월 전이야. 그때 너 2주 동안 싱가포르로 출장 갔었지? 지원은 굳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여권이 증거야.
준영이 낮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김영철 씨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그는 내 이름으로 된 분당 집 등기 권리증을 담보로 이 사채 조직에서 20억 원을 빌렸어. 이자는 월 10%로 엄청나게 높아. 20억. 지원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그리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공증이니 이걸 통과시킬 수 있어? 어두운 세계에서는 뇌물이면 죽은 사람도 살아 돌아와 서명하게 만들 수 있어, 지원아. 준영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너랑 닮은 사람을 고용했거나 부패한 공증인을 매수했을 거야. 문제는 지금 내 아버지가 3개월째 이자 납입을 연체했다는 거야. 연체료까지 붙어서 총 부채는 이제 거의 30억 원으로 불어났어. 지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치고 싶었다. 뱃속에서 뭉치는 역겨움을 토해내고 싶었다. 자신의 아버지,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남자가 오히려 그녀를 제물로 삼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분까지 훔쳐 그녀의 미래를 저당 잡혔다. 이건 범죄야, 지원아. 준영이 다시 전문 변호사 모드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네가 이걸 신고하면 네 아버지는 틀림없이 감옥에 갈 거야. 지원은 얼굴을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메말라 있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사소한 슬픔에 다 써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과도 같은 차가운 감정뿐이었다.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지원이 물었다. 사채업자들이 분당 집을 압류할 거야. 법정에서 위조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있어.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으로 번지면 내 신용기록에 오점이 남을 수도 있어. 서류상으로는 네가 채무자니까 그들이 보낸 깡패들에게 쫓기게 될 거야. 지원은 준영 뒤에 유리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은 이제 아버지 빚의 도망자에 불과했다. 그날 식탁에서 느꼈던 분노는 지금 그녀의 마음을 삼키는 산불에 비하면 작은 불꽃에 불과했다. 영철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다. 미숙에 대한 연민도 증발했다. 남은 것은 생존 본능뿐이었다. 준영아. 지원이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준영이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응, 지원아. 경고장 준비해줘. 하지만 보통 경고장이 아니야. 지원은 일어서서 블레이저를 정돈했다. 그녀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이 위조 증거들 준비해줘. 서명 필적, 감정 분석, 내가 대출 계약 당시에 해외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내 여권 증거, 전부 하나의 서류철에 담아줘.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야? 준영이 물었다. 아니, 아직. 지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일 분당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직접 이 연애 편지를 아버지 식탁에 배달할 거야. 위험해. 지원아. 내가 처리하게 하거나 퀵 서비스를 보내자. 내 아버지는 지금 궁지에 몰렸어.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끔찍할 정도로 얇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어렸다. 넌 우리 아빠를 몰라, 준영아. 그는 체면 뒤에 숨는 겁쟁이야. 그는 가난과 감옥, 이 두 가지만을 두려워해. 내가 그 두려움을 그의 얼굴 바로 앞에 가져다 줄 거야. 지원은 아버지의 범죄 증거가 담긴 빨간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 서류철은 영철이 저지른 죄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고마워, 준영아. 수임료는 우리 회사로 전문적으로 청구해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감사 비용이라고 생각할게. 지원아, 조심해. 지원이 문으로 걸어갈 때 준영이 당부했다. 기억해, 내가 이 카드를 던지는 순간 되돌아갈 길은 없어. 내 가족은 무너질 거야. 지원은 문턱에서 멈춰서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채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무너졌어. 준영아, 나는 단지 썩은 건물이 다른 사람을 덮치기 전에 무너뜨릴 뿐이야. 지원은 그 사무실을 나섰다. 주황빛의 서울 저녁 해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다. 내일 그녀는 분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간 생활비를 가져다 주러 가는 것도 애정을 구걸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과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판사의 망치를 들고 가는 것이었다. 냉전은 끝났다. 내일은 집행의 날이었다. 이번 분당으로 가는 길은 지난 몇 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시야를 가리는 폭풍우도 영동 고속도로를 뒤덮는 짙은 안개도 없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맑았고 서쪽 지평선에서 서서히 지는 붉은 주황빛 노을을 내뿜고 있었다. 지원은 차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안정된 속도로 운전했다. 조수석에는 두꺼운 빨간색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 무생물은 이제 가장 중요한 승객이 되었다. 아버지가 그동안 굳게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를 열 열쇠였다. 지원은 긴장하지 않았다. 긴장감은 이미 죽었다. 그 자리는 겨울철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차갑고 치명적인 평온함이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의 인정을 갈망하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판결을 들고 온 집행관이었다. 차가 분당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그 지역의 호화로운 집들에서 정원등이 켜져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지원의 차가 어린 시절 집의 대문으로 다가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어둠이었다. 그 집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다. 정원등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평소 노란 불빛을 내뿜던 큰 창문들은 이제 칠흑같이 어두웠다. 마치 길거리를 멍하니 쳐다보는 텅 빈 눈동자 같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식민지 시대풍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것은 희미한 달빛뿐이었다. 지원은 경적을 한 번 울렸다. 자동 대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그녀가 3일 전에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녹슨 무거운 철문을 직접 손으로 밀어야 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마치 낡은 집의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렸다. 차를 주차한 후 지원은 정문으로 걸어갔다. 노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예비 열쇠가 있었다. 열쇠를 한 번 돌리자 문이 열렸다. 타는 양초 냄새와 모기향 냄새가 섞여 곧장 후각을 찔렀다. 지원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거실 안을 비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비참하면서도 아이러니했다. 거실 중앙에는 그녀가 그동안 생활을 책임져온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커피 테이블 위에 큰 양초 하나를 둘러싸고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값싼 대나무 부채로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에어컨이 꺼져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유라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아마도 남은 배터리를 아끼려는 듯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언짢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무너진 왕국의 운명을 애도하는 듯했다. 지원의 손전등 불빛에 그들은 깜짝 놀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공황 상태의 기색이 역력했다. 지원은 손전등 빛을 내려 얼굴이 어둠 속에서 보이게 했다. 저예요. 지원아,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다 거의 촛불을 건드릴 뻔했다. 세상에, 드디어 왔구나. 너 정말 미쳤니? 우리를 죽일 셈이야? 이것 좀 봐. 어둡고 덥고 옥상 물탱크 물은 아침부터 다 떨어졌어. 샤워도 못하고 냉장고 음식은 다 썩었어. 유라가 코맹맹이 소리로 끼어들었다. 언니 진짜 너무해. 보조 배터리도 다 썼다고. 콘텐츠 업데이트도 못하고. 너무 더워. 모기도 엄청 많아. 언니, 우리 고문에서 죽일 셈이야? 지원은 그 칭얼거림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단호하고 위압적인 리듬이었다. 그녀는 두꺼비 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러 온 것이었다. 앉으세요. 지원이 짧게 명령했다. 앉으라니 무슨 소리야. 영철이 소리쳤다. 가장으로서의 그의 위엄이 상했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원의 얼굴을 가리켰다. 전기부터 켜. 지금 당장 요금 내라고. 아빠는 이렇게 거지처럼 어두운 데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앉으시라고요, 아버님. 지원이 반복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소름이 돋게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 켜진 촛불 바로 옆에 빨간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서류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렸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영철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빨간 서류철에 고정되었다. 어두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본능이 그 서류철이 평범한 청구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아까 화로 붉어졌던 얼굴이 이제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태도에서 급격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어머니와 유라도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망설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게 뭐니?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다. 그녀는 중요한 부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채무 확인서와 위임장 복사본을 꺼냈다. 20억 원이에요. 지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자와 연체료를 더하면 지금은 거의 30억 원이고요. 영철은 숨을 참았다. 그의 눈은 지원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자신의 무릎을 꽉 쥐었다. 상호 신용금고 정상. 지원이 말을 이었다. 사채업자 이름치고는 괜찮지 않아요? 그녀의 눈은 아버지의 정수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 집 등기부 등본은 제 이름 김지원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6개월 전에 그 등기권리증이 거기서 담보로 잡혔고 서류에는 제 서명이 있더군요. 그때 저는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원은 마지막 장을 들어 영철의 얼굴 바로 앞에 내밀었다. 이건 위조된 서명이에요, 아버님. 명백한 범죄죠.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지원과 남편 사이를 오갔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요? 석탄 사업 한다면서요. 우리 다시 부자 될 거라고 했잖아요. 조용히 해. 영철이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유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럼 우리 돈 없는 거야? 우리 빚이 30억이야? 지원은 가족의 드라마를 무시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집중했다. 아버님, 제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필적 감정 증거는 준비됐어요. 제 여권 증거도 준비됐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걸 신고하면 오후에는 아버지는 경기도 경찰청 유치장에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푹신한 침대도 없고 한우 갈비찜도 없고 거기서는 먹을 수 있는 체면 같은 것도 없겠죠. 영철은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은 늙고 지치고 망가져 보였다. 지원아, 아빠가 어쩔 수 없었어. 궁지에 몰렸었어. 그 프로젝트가 다음 달이면 성사될 줄 알았어. 그냥 임시 자금이 필요했을 뿐이야. 너한테 나쁜 짓 하려던 게 아니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이 집을 지키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가족을 위해서요? 지원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아니면 아버님 자존심을 위해서요? 아버님은 제 이름을 담보로 잡았어요. 아버님이 돈을 못 갚으면, 그리고 이미 못 갚으셨지만 사채업자들이 쫓아오는 건 저예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는 것도 저고요. 아버님 과거의 실패를 덮기 위해 제 미래를 망치려고 하셨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지원아. 아빠 좀 도와줘.
영철이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지원의 발치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비참했다.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하지 마. 아빠는 감옥 가면 못 버텨. 아빠 이제 늙었어, 지원아. 아빠 좀 불쌍히 여겨줘. 어머니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원아, 내 아빠를 감옥에 보내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빠잖아. 지원은 연민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 악어의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더 이상 취해지지 마세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영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니? 아빠는 그 30억을 갚을 돈이 없어. 지원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미 준비해둔 인감날인이 된 진술서였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제가 제안하는 유일한 길이죠. 지원은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첫째, 이 집을 즉시 파세요. 제가 아는 빨리 팔 수 있도록 도와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미 연락해뒀어요. 시세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그 사채업자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집을 팔라고 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이건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야. 우리 자존심이라고. 그 자존심이 독이 됐어요, 엄마. 지원이 소리치자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이 집을 팔고 빚을 갚든가, 아니면 이 집은 사채업자에게 넘어가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든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침묵. 유라의 흐느낌만이 들렸다. 둘째, 지원이 말을 이었다. 빚을 갚고 남은 집 판 돈, 만약 남는다면 제가 절반을 가져가겠어요. 지난 7년간 제가 쓴 돈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요. 나머지 절반은 작은 집을 사시든 전세를 구하시든 해서 그 남은 돈으로 사세요. 셋째, 지원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다시는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제 사무실에 찾아오지도 마시고 SNS로 저를 괴롭히지도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관계는 혈연 관계일 뿐 ATM과 고객 관계가 아니에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기시거나 아버님이 지금 이 매도 위임장에 서명하는 걸 거부하시면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지원은 아버지에게 펜을 내밀었다. 서명하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가난의 촛불 아래서 지금 당장이요. 영철의 손이 펜을 잡을 때 심하게 떨렸다. 그는 희미한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영광의 기억을 간직한 벽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완전히 패배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는 인감위에 자신의 서명을 그었다. 지원은 그 종이를 집어들어 잉크가 마르도록 불고는 다시 서류철에 넣었다. 좋아요. 지원이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내일 아침 9시에 올 거예요. 짐쌀 준비하세요. 필요 없는 건 버리시고요. 나중에 전셋집에서는 도자기나 비싼 그림 같은 건 필요 없을 테니까요. 지원은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언니.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언니, 어디가?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지원은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테이블에 촛불 있잖아. 배부를 때까지 너희들 체면이나 먹어. 안녕히 주무세요. 지원은 그들을 진정한 어둠 속에 남겨두고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백미러를 통해 보았다. 분당 언덕 위의 낡은 집은 마치 죽어가는 거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원은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30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가을에 마른 잎이 떨어지듯 분당의 큰 집은 마침내 팔렸다. 어머니가 계모임에서 항상 자랑하던 환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금매 가격으로 한 섬유 사업가가 건물이 대대적인 수리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힘든 협상 끝에 70억 원에 매입했다.
그 70억 원 중에서 거의 30억 원은 등기권리증을 되찾고 숨막히는 연체료를 갚기 위해 사채 조직의 손으로 즉시 넘어갔다. 지원의 변호사 준영은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그의 의뢰인이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틈이 없도록 했다. 합의에 따라 지원은 남은 매각 대금에서 15억 원을 가져갔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겪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정의감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머지 약 25억 원은 그녀의 부모에게 주어졌다. 평범한 사람이 소박하게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사실 꽤 큰 금액이었다. 그러나 구름 위에서 사는데 익숙했던 영철 가족에게 그 금액은 빵 부스러기처럼 느껴졌다. 이사하는 날은 암울했다. 고급 이삿짐 트럭은 없었다. 남은 짐을 실어 나르는 임대한 1톤 트럭 2대뿐이었다. 지원은 돕기 위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직원을 보내 열쇠 인계를 감독하게 했다. 영철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한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분당의 시원함과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그 집은 작은 침실 3개, 부엌과 붙어 있는 화장실 하나, 그리고 넓은 마당이 없었다. 그 동네에서는 이웃들이 낮은 담장 너머로 소리치며 인사를 했고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이 시도 때도 없이 들렸다. 현실은 그들을 세차게 덮쳤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영철은 이제 좁은 집 베란다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더 이상 사업상 인맥도 프로젝트를 약속하는 동료들의 전화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수입 담배를 살 여유가 없어 피우는 값싼 국산 담배와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면서도 낡은 고급 셔츠를 입고 있는 늙은 아저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웃들의 시선뿐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예전에 지원이 깼던 접시보다 더 산산이. 어머니 미숙은 가장 심한 문화 충격을 겪었다. 그녀는 새로운 동네의 아줌마들 계모임에 참여하려 했지만 그 계모임 회비가 수백만 원이 아닌 수십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로 물러났다. 더 이상 별 5개짜리 호텔에서의 애프터눈 티는 없었다. 그녀의 일과는 이제 동네를 도는 야채 트럭 아저씨와 500원 차이로 채소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었다. 노년에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했던 생존 기술이었다. 그녀의 명품 가방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렸다. 25억 원은 아껴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 영철은 연금이 없었고 그들은 지원으로부터의 돈줄이 완전히 영원히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유라의 운명은 아마 가장 아이러니했다. 언니의 신용카드도 부모의 용돈도 그리고 쓸만한 직업기술도 없이 그녀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로는 도시락 하나 살 수 없었다. 더 이상 명품 콘텐츠를 올리지 않자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서서히 그녀를 떠났다. 결국 유라는 취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 번의 지원에서 탈락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 변두리 쇼핑몰의 국내 화장품 브랜드 판매사원으로 취직했다. 그녀는 하루 8시간을 하이힐을 신고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파우더와 립스틱을 권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전단지를 나눠주던 유라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 비싼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예전에는 그녀가 그들이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서비스를 받는 쪽이었지 하는 쪽이 아니었다. 물집 잡히고 아픈 그녀의 발은 예전에 지원이 주었던 기회를 낭비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직원 화장실에서 자주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휴식 시간이 단 1시간뿐이고 다시 손님들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지원은 그동안 삶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날 오후 25층 오피스텔 발코니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은 비가 온 뒤 맑았다.
지원은 편안한 나탄 의자에 앉아 헐렁하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켜진 노트북도 빛을 독촉하는 전화벨 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방금 헬스클럽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 오랫동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소설 3권을 샀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하며 방해 없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볼 계획이었다. 아주 단순한 계획.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최고의 사치였다. 그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우뚝 솟은 마천루들, 빛의 강처럼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들. 그녀는 분당에 있는 가족을 떠올렸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슴 속에 약간의 답답함, 인간적인 애정의 잔재가 느껴졌지만 그녀는 곧 그것을 떨쳐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다. 지원은 7년 동안 낚싯대, 낚싯줄, 심지어 미끼까지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금 접시에 담긴 다 익은 생선을 요구했다. 이제 그들은 맨손으로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인생 수업이었다. 지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편안한 맛이었다. 예전에 유라가 그녀를 조롱했었다. 언니 남편이랑 애는 어디 있어? 아, 참, 없지. 예전에 부모님은 웃으며 물었다. 내 돈은 어디 있니? 이제 지원은 그 질문에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할 수 있었다. 남편과 아이. 언젠가는 내 돈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온전한 나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내 돈은 지원은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돈은 내 통장에 있어 안전하게 내 미래를 위해 불어나고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은 더 이상 독을 사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날 밤 그녀의 오피스텔 식탁은 정말로 조용했다.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위선으로 가득 찬 수저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지원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다. 자유의 소리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라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부유하다고 느꼈다. 시간에 부유하고 마음의 평온함에 부유하고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자존심에 부유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완벽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되었다. 그리고 지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다.